위드 코로나 수혜주는 내수 소비주에 좀 저는 포인트를 두고 있거든요. 코스피가 바닥을 찍고 이렇게 반등이 보이는 시점에서 얘를 줄이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를 줄이고 새롭게 올라오는 수출 관련된 주들을 다시 담아가자. 3%든 4%든 배당을 받음으로써 일정 3% 4%면은 수익률을 확보하는 거니까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시장이 앞으로 뭐 횡보를 하다가 또 어려운 어떤 이슈, 악재들이 나왔을 때는 또 이렇게 급락할 수도 있는 이런 좀 어려운 장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하고 간다면 그러나 또 이거 예상이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완전히 비워놓을 수는 없고 맞습니다. 아주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한 50% 정도 예, 주식은 들고 가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떤 주식을 들고 갈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지금 위드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율이 높아지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쪽에 대한 주식을 가져가는 게 낫냐 아니면 3분기 실적 좋아지는 4분기 실적 전망까지 좋은 실적주로 갈 것이냐 뭐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 위드 코로나 관련주. 위드 코로나. 왜냐면은 올해까지 실적에 대해서는 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워낙 오래 장기화, 이렇게 고강도 사회적 거리가 장기화됐기 때문에 좀 실적은 더 떨어질 수 있는데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또 커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익 모멘텀, 전년 대비 이익 증가를 보면은 코로나19 피해주들, 위드 코로나 수혜주들이 내년에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레벨업 되거든요. 뭐 기초효과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업종들 보면 시클리컬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적도 좋았지만 실적 모멘텀이 눈에 띄게 좋았어요.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패턴으로만 생각해서 본다 하더라도 위드 코로나 정책이 들어오게 된다면 여기다가 이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먹는 치료제 이런 것들이 더 상용화되고 퍼지게 된다면 저는 위드 코로나 수혜주는 꽤 담고 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 시즌이 될 때마다 실적에 대한 눈높이 조정 때문에 좀 출렁이긴 하겠지만 내년 흐름들 특히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한 발 비껴나와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내수 소비 관련주들은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지금 그동안 좀 이렇게 리오프닝주 해가지고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올라왔잖아요. 상승폭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을까요? 왜냐면 고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서. 시클리컬 말씀을 일반적인 위드 코로나주. 위드 코로나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수 소비주에 좀 저는 포인트를 두고 있거든요. 항공이라든지 여행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건 맞지만 그런 실적들이 어디까지 좋아질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들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올라가긴 하겠지만 모멘텀을 더 강하게 유입받고 그걸 흡수하면서 시장이 움직이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소매 유통 그리고 미디어 교육 그리고 호텔 레저 그리고 뭐 화장품 의류 이쪽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저도 그렇고 뭐 대표님도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가끔 저는 애기 때문에 쇼핑몰 같은 데를 가는데 사기로 한 약속한 걸 딱 사가지고 바로 오거든요. 뭐 옛날처럼 뭐 구경도 하고 뭐 이웃 가게도 가보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또 뭐 영화 간 적은 굉장히 오래됐고요. 또 특히 애기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안 했던 게 뭐고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뭐지? 물론 여행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예약률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게 지금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수준, 이 주가를 더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에 대해서인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수 소비 관련주들은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시장보다 굉장히 못해요. 시장 상대 강도로 보면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이 시장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했을 때 100이라고 본다면 지금 70이거든요. 그래서 더 올라올 수 있는 여력도 있고 위드 코로나 전환이라는 정책 모멘텀도 있고 내년에 실적 모멘텀도 갖추고 있고 위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가시화되고 사회적 거리도 더 빨리 완화되게 된다면 그 모멘텀 더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올해 시클리컬과 비슷한 패스를 그릴 수 있는 게 코로나19 피해주들, 내수 소비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위드 코로나 관련주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예, 이렇게 왜냐면 여행주 같은 건 참 많이 올랐잖아요. 실적이 없음에도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도 높으니까. 더 올라. 이게 다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항공이랑 그리고 여행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섰어요. 근데 뭐 물론 실적이 좋아진다라고는 하는데 물론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질 거. 근데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그 큰 그림 안에서도 주가가 이걸 선반영해서 많이 올라왔다면 아직까지 못 올라온 종목들을 사가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언급하신 그러한 섹터의 위드 코로나주들 만약에 이제 매수를 했어요. 매도의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될까요? 저는 이익 모멘텀을 감안해 봤을 때 내년, 그러니까 시장이 좀 불안하고 부진할 때 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퍼포먼스가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를 지나고 이제 바닥을 통과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다른 주도주들이, 그러니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완화되면서 글로벌 물류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 따른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가 움직이면서 코로나19 수혜주,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꺾일 수 있고, 그렇죠.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불안할 때 50% 비중을 가져가실 때는 위드 코로나 정책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많이 담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시장이 안정화되는 과정에서는 이쪽의 비중을 줄이고 다른 새로운 섹터들로 채워나가신다면 시장의 안전판, 현금이 50% 갖고 있고 좀 안정적인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이를 통해서 최대한 내 자산을 잘 지켜내고 그 다음 스텝에서 시장이 반전을 할 때 주도를 할 만한 업종들을 담아가신다면 지금 좀 많이 힘드시다 하더라도 조금 덜 힘들고 좀 시간이 지난 뒤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압축을 하면은 언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죠? 언제까지 들고 가면 되나요? 내년 코스피와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 1, 4분기에서 2, 4분기 초중반에 코스피가 바닥을 찍고 이렇게 반등이 보이는 시점에서 얘를 줄이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를 줄이고 새롭게 올라오는 수출 관련된 주들을 다시 담아가자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장이 좀 횡보하면서 어려울 때는 이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요걸로 하고 다시 이제 시장이 정상화돼서 상승하는 어떤 기조가 뚜렷했을 때는 오히려 이걸 팔고 그동안 약했던 그런 주식들을 가자. 그때가 이제 대형주가 갈 때인가요? 대형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형주, 수출주. 그러니까 올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내년에도. 근데 내년에는 이제 테이퍼링도 하고 금리 인상도 멀지 않은 시점에서 할 거고 한다 보면은 올해도 좀 압축되는 전략이었다면 내년은 좀 더 압축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올해도 시장 흐름을 보면은 상반기에 시장이 별로 좋지 않고 지지부진했던 상황에서도 시클리컬 혼자 막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높지 않다 보니까 시장은 정체되고 얘만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줬다면 내년 뭐 상반기 정도까지는 증시는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뭐 반등을 하고 좀 박스권으로 등락을 보인다 하더라도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종목들을 좀 담아 놓으신다면 포트폴리오 안정화 차원에서도 조금 힘을 받쳐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되면서 가장 이야기 나오는 게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이 철강 쪽에서의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참 헷갈리는 게 2분기 때는 피크아웃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은 또 3분기 실적 최고다. 맞습니다. 네, 좀 헷갈리는데 이 철강주도 우리가 그럼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데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 끌고 가긴 어렵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흔들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 실적에 대한 컨빅션이 너무 약해지기 때문에 최근 2022년 이익 전망치를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올해 실적은 반도체 다 좋았습니다. 계속 실적 전망치도 올라가고. 그런데 2022년 실적은 반도체 기준으로 보면 4월 달부터 멈췄어요. 그러다가 올해 8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철강은 어떨까? 올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내년은 감익, 이익이 2021년보다 줄어든다는 게 지금 컨센서스라서 이 감익에 대한 부담들을 들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 실적, 4, 4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내년에도 올해 실적을 뛰어넘는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하면은 또 뷰가 바뀌고 대응 전략이 다 바뀌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만약에 들고 계신 분이라면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21년 실적이 2022년 실적이 2021년보다 낮다라고 본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022년 실적에 대한 걱정들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은, 시클리컬도 3분기는 좋지만 다음 분기는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전까지 시장이 쭉 뻗어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참 지금 시클리컬 가운데서 이제 우리 정유화학도 대표적이잖아요. 네. 근데 요즘 실적이 좋잖아요. 원유 네, 가격이 좋죠. 또 80대 가까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유주의 이익 모멘텀은 좀 계속 갈 거고 주가도 좀 계속 좀 가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늘고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뭐 변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정유화학 쪽도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을 제외하고는 내년에도 그쪽도 다 실적이 좀 꺾이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지금은 좋지만. 그래서 지금은 좋지만이라는 부분들보다 이제 2021년도 다 지나가는 상황에서 2022년 실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고 그런 것들 내용을 들어보면은 4분기는 어떻고 내년은 어떨 것 같다. 이제 4분기 실적 시즌 지나면 내년에는 어떨 것 같다라는 그림들을 계속적으로 공개해 줄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부합하는구나. 그러면 주가가 그렇게 재미없겠네? 또는, 우리가 생각했던, 걱정했던 것보다 좀 낫구나. 라고 하면 시장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좋아 보이는 거는 계속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던 것 같고,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좀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장기화되는 데 따라서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나빠지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 좋아지는 부분들도 조금씩 있긴 해요. 왜냐면은 동남아시아 쪽에 허브가 뚫린다. 근데 궁극적인 문제는 유통의 문제, 그러니까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물류의 문제라는 점에 있어서 이쪽이 풀린다고 해서 좋아질까? 그러니까 뭐 의류 쪽도 한번 튀었다가 뭐 다시 밀리고 막 그런 흐름들도 보이고 있는데, 좀 복잡해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21년을 마무리하고 22년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좀 지금은 좋은데 투자해도 될까요? 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내년에 대한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조금 더, 좀 편안한 투자가, 편하진 않겠죠. 투자에 있어서는. 투자가 우리가 그쵸. 이번에 경험해봤잖아요. 네, 이게 편안한 업앤다운. 업앤다운이 엄청 크니까. 편한 투자 아니더라도 조금은 더 확률적으로 높은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보다는 내년. 3, 4분기보다는 내년 연간 이익 전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조금 더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자꾸 시장이 앞으로 좀 힘들어질 거를 대비한 이제 주식에 대한 이 선택 이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힘들 때는 제일 확실한 건 배당주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당주 중심으로 가는 게 낫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8, 9, 10월까지는 배당주가 굉장히 좋고요. 계절적으로. 11월 달에 좀 플랫하다가 12월 달에 좀 떨어져요. 왜냐면 배당을 받으니까 배당락이 있으니까. 그렇죠. 배당주 충분히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주, 은행, 보험 같은 경우는 금리도 추가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고요. 한국은행에선. 저는 답답하지만 한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니까 금리는 더 올라갈 거고 이제 연준도 테이퍼링 한다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봤을 때 배당주 그중에서도 금융주 그중에서도 은행 보험주들이 조금 더 좀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배당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시세 차익을 누릴 것인가 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부터 그러니까 11월 달부터는 배당주를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엄청 내겠다라는 것보다는 배당을 받음으로써 좀 안전판을 만들어 놓자. 3%든 4%든 배당을 받음으로써 일정 3% 4%면은 수익률을 확보하는 거니까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당주 시세 차익보다는 배당을 받는 쪽으로 좀 안전 이익을 좀 확보하고 가자.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가자라는 차원에서 대응을 하신다면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배당주로 떠오르는 건 삼성전 혹은 뭐 얘기하신 대로 금융주인데 가장 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그 최선호 종목이 있을까요? 주식이? 주식을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아마도 배당주라고 하면은 배당 수익률만 놓고 보면은 순위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을 해서 배당 수익률. 그래서 하면은 순위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많이 오르지 않았고
그러니까 많이 오르지 않았고 최근. 네, 최근. 그리고 좀 플랫하거나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 차트가. 네네. 그런 종목들을 들어가시면 배당은 일정 부분 3%, 4% 많이는 5% 이상 주는 데도 있으니까 그 5%이 안전마진을 딱 확보한 다음에 주가는 더 떨어지지 않을 만한 그런 종목을 선택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종목이 좋다, 저 종목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은 컨셉이 배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보실 거는 과거에 배당락 이후 그러니까 배당락이 12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후 주가 흐름이 어땠는가. 그러니까 출렁였다가 다시 뭐 안정을 찾아갔는지 출렁인 다음에 쫙 밀리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하시면서 배당을 받은 뒤에 물량이 많이 나오는 종목인지 덜 나오는 종목인지도 한번 바라보시면 좀 안전판으로서 한 축이 될 수 있는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자동차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 자동차주 최근에 지난주 좋은 모습 엄청나요, 보였잖아요. 엄청나요. 미국도 그렇고. 네네. 그래서 현대차, 뭐 기아, 현대모비스, 뭐 자동차 부품주 확 올랐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것도 역시 일시적인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되냐. 어려운 말씀인데 자동차 올해 내내 소외받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대를 보면은 코스피 대비 상대 강도 측면에서 보면은 올해 최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도 있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완화된다. 특히 CPI가 발표됐을 때 보면은 중고차 가격이 꺾였거든요. 신차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탄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쭉쭉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급망 병목 현상이 좀 완화되면서 자동차 물류나 생산이나 이런 쪽에 풀려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 산업 생산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자동차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온다면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좀 빨리 정리하는 타이밍은 좀 빨리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반등했을 때 오히려 정리를 하자. 네네 하자는 차원에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자동차 업종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아직까지는 베어리시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CPI 물가지표에서의 중고차 가격은 전월 대비 떨어졌는데 9월 중고차 가격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아직까지 공급망 병목 현상이 풀리지 않았다. 신차 생산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11월 1일 날 발표되는 자동차 생산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에 있어서 자동차 수출이 얼만큼 나오는지 자동차 수출이 10월 달에 좀 올라왔어요. 전월 대비. 그런 부분들 플러스 CPI에서 중고차 가격이 꺾였던 부분들, 신차 가격이 오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믹스되면서 자동차 가격이 팍 튀었는데 이게 쭉쭉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아마 차트를 한번 보시면 50일 이동평균선이나 200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는 종목이라서 이런 종목들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등 시 매도 전략 그리고 51선 가까이 오면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시장이 그 좀 쉽지 않을 거다. 이걸 저도 이제 체감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우리 작년에 그랬잖아요. 이 시장을 확 끌어올린 네. 어떤 매수의 주체가 개인 투자자들이다 보니 그 예탁금 규모도 뭐 70조 막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 예탁금의 그 증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이 더 갈지 안 갈지 이걸 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겠냐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정말 여러 가지 악재로 밀릴 때 외국인이 막 1조, 2조씩 팔아서 제껴도 끄떡없이 받아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조금만 매도 나와도 확 밀리는 모습이 네. 보여요. 네. 좀 상황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려요. 일단은 조정의 시간들이 워낙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적극성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밀릴 때마다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몇천억 단위가 나오다 보니까 더 신규로 들어오는 자금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힘의 논리에 있어서 이전까지는 반대 매매가 계속 나왔어요. 8월에도 계속 나왔는데 이거를 극복할 정도로 신규 자금들이 계속 들어왔던 데 반해서 지금은 반대 매매는 더 많이 나오고 신규 자금들이 적극성은 좀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들에 있어서의 키는 외국인이 쥐고 있다라고 저는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반대 매매와 좀 떨어진 적극성 그리고 매수 규모가 좀 약해지는 매수의 힘이 좀 약해진 부분들은 좀 바닥판을 조금 흔들리게 만들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은 반등 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반등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외국인이
현물은 좀 많이 팔고 있어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근데 선물로 굉장히 액티브한 선물은 매수를 하고 있죠. 네, 선물 매수하니까 금융투자 쪽에서 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영향을 주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데 좀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나는 거래대금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대금. 최근 급락할 때는 코스피 거래대금이 15조 정도까지는 반등을 하긴 했는데, 또 반등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이 그렇게 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래대금이 드라마틱하게 점진적으로 올라오면서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나온다면 그때가 진바닥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좀 잘 지키는, 힘 아프더라도 지금 현재 자산에서 더 떨어뜨리기보다는 조금 잘 지켜가지고, 그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몇몇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또 좋다며 1년 뒤, 2년 뒤엔 좋다며 그러면은 그냥 두고 갈래. 두고 가시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본다면은 이렇게 잘 매매를 하시면은 1년 뒤, 2년 뒤 한 50%, 60% 날 수익률이 잘 한 스텝, 두 스텝만 가져가시면 이제 70%, 80%더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우시고 답답하시고 힘드실 텐데, 저까지도 그동안에는 다소 희망을 드렸던 저까지도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좀 비관적으로, 좀 조심하자라는 톤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긴 호흡에서 흐름들이 아직 깨졌다, 이제 끝났다, 시장 끝났다, 공포감을 조성드리면서 이제 끝났으니까 다 팔고 떠나세요, 그런 게 아니라, 자, 지금은 기회가 올 수 있는 시점이 조금 딜레이 됐고, 한 2, 3개월, 3, 4개월, 좀 길면 5개월 정도 좀 아픈 시간들이 좀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를 잘 대비해서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좀 적극적으로 잡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힘든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도 이 또한 잘 지나가면, 잘 극복해 나간다면 모두들 한 단계 레벨업된 투자자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좀 한 단계 좀 성장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앞서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을 바꾼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적정한 대응, 그리고 그 다음 스텝에서 어떤 대응이 중요하지, 주식시장에서는, 기대와 믿음, 신념만으로 투자를 하긴 좀 어렵거든요. 너무 고집해서도 또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좀 유연하게 대응하고, 만에 하나 또 한 번 제가 판단 미스를 해서 여기서 시장은 올라갑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보면은 저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때는 제가 대표님께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연락을 빨리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하여튼, 참, 여러 가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이 되는 병목 현상, 물류 대란,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 네. 그로 인해서 지금 중시의 여건이 좀 확 달라졌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고 이 바뀐 환경에 맞는 투자 전략. 네. 예. 일단 고점에서 좀 매도하고 현금을 보유해서 나중에 어떤 악재에 의해 급락할 시에 다시 이제 매수하는 전략.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과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하여튼 바뀐 시장에 맞춰서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그렇지 않은데 계속 첫 번째 생각을 고집하면서 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지난번에 그 대신증권 다른 그 애널리스트 왔을 때 이야기를 안부를 물으니까 책상에서 자료 보면서 머리 막 싸매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연휴 동안에도 거의 매일 회사 나갔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회사에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지금은 좀 조심할 때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반등은 나오긴 하겠지만, 반등이 세질수록 조금은 비중을 줄이자. 경계감을 더 높이는. 그러니까 제가 자료에 8월 말에 썼던 자료 제목이 평정심이거든요. 올라간다고 해서 흥분하고 내려간다고 해서 공포감을 갖기보다는 올라갈 때 오히려 더 냉정하게, 사람들이 다 공포감에 빠졌을 때 조금은 더 냉정하게 바라보신다면
뭐 단기 투자의 기회도 잡을 수도 있고 좀 긴 호흡에서의 투자 기회도 잡으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이경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와 함께 찾아온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 들어보셨나요? 금융위기가 여러분의 일생일대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중국경제 독보적 1인자,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안유아 교수에게 들어보는 줌 라이브 특강. 여러분에게 펼쳐질 9회 기회, 8.15 머니톡에서 9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